봄의 식단. 3월의 어느 날이었다. 아니, 소설을 쓸 때는 결코 이론토로 시작해서는 안 된다. 아마도 이토록 서투른 머리말은 없을 것이다. 상상력이 모자라고 낡고 몸이 건조해서 그저 빈말만 늘어놓게 될 것 같아서 그렇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용서될 수 있다. 왜냐하면 본디 이 이야기의 머리말이 되었어야 할 다음 한 구절은 사전 준비 없는 독자 앞에 자랑스레 불쑥 내놓기에는 너무 거칠고 엉뚱하고 어처구니 없기 때문이다. 사라는 식단을 앞에 놓고 울고 있었다. 메뉴판에 눈물을 뿌리고 있는 뉴욕 아가씨를 상상해보라. 이것을 설명하려고 왕새우가 떨어졌기 때문이라든가, 사순절 동안 아이스크림을 끊었기 때문이라든가, 양파 요리를 주문했기 때문이라든가, 아니면 해키트의 낮 공연을 보고 돌아왔기 때문이라든가, 여러분이 어떻게 상상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런데 이 추측은 모두 빗나갔으므로 여러분은 앞으로 이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주목해주기 바란다. 굴조개를 칼로 까기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세상이라는 쌍각조개를 타이프라이터로 까려고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그런 방법으로 한 다스의 산 굴조개가 까지는 것을 여러분은 기다려보고 싶지 않은가? 사라는 그 다루기 어려운 무기로 간신히 조개 껍질을 비집고 그 속에 있는 차갑고 끈적한 세계를 아주 조금 맛볼 수 있었다. 그녀는 실업 전문학교에서 세상에 갓 미끄러져 나온 속깃과 졸업생이었지만 속기를 할 줄 몰랐다. 그래서 속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무실 직원들의 기라성 같은 일단에 끼일 수가 없었다. 그녀는 프리랜서인 타이피스트로서 허드렛 일을 맡으며 돌아다니고 있었다. 사라가 세상과의 싸움에서 세운 가장 눈부시고 으뜸가는 수우는 슐런버그 씨가 경영하는 가정적인 대중식당과 맺은 거래였다. 이 식당은 그녀가 싸구려 방을 새들어 살고 있는 해묵은 벽돌집 바로 옆에 붙어 있었다. 어느 날 밤, 사라는 슐런버그 식당에서 5가지 요리가 나오는 10센트짜리 정식, 그것을 먹고 나서 거기 있던 메뉴판을 갖고 돌아왔다. 그것은 영어도 아니고 독일어도 아닌 거의 읽을 수 없는 글자로 쓰여 있었으며 잘 주의해서 보지 않으면 이쑤시개와 라이스 푸딩으로 시작되어 수프와 요일로 끝나는 식으로 배열되어 있었다. 이튿날 사라는 슐런버그 씨에게 고운 카드 한 장을 보였다. 거기에는 전체에서 외투나 우산은 책임지지 않습니다에 이르기까지 요리 품목이 정확하고 적절한 표지 아래 보는 사람의 식욕을 돋우는 가지런히 늘어놓은 메뉴가 아름답게 타자되어 있었다. 슐런버그 씨는 그 자리에서 당장 미국 시민이 되었다. 사라는 그와 헤어지기 전에 슐런버그 씨로 하여금 기꺼이 자기와 계약을 맺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버렸다. 그녀는 이 식당의 21개 식탁에 타이프라이터로 친 식단표를 만들어주게 되었다. 저녁의 식단은 그날 새롭게, 아침과 점심의 메뉴는 요리가 바뀌거나 식단이 더러워졌을 경우 그때마다 바꿔주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한 보수로서 슐런버그 씨는 날마다 3끼의 식사를 웨이터, 그것도 되도록 점잖은 웨이터를 시켜서 사라의 방까지 날라다 주게 되었고, 오후에는 다음날의 슐런버그 식당 손님을 위해서 운명의 신이 마련해준 품목을 연필로 써서 그녀에게 전해주게 되었다. 이 계약의 결과는 두 사람에게
다 만족을 주었다. 슐런버그 씨의 단골 손님들은 자기들이 먹는 음식의 정체에 이따금 어리둥절하는 경우가 있기는 해도 그 이름만은 알게 되었다. 그리고 사라는 춥고 울적한 겨울 동안 끼니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 이 일은 그녀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중대한 일이었다. 그리하여 달력이 거짓말을 하여 봄이 왔다고 알렸다. 봄은 올 때가 되면 오는 법이다. 1월에 얼어붙은 눈은 시내를 가로질러 뻗어나간 거리에 아직도 단단한 돌처럼 깔려 있었다. 손풍금은 여전히 12월의 활기와 가락으로 즐거웠던 그 여름해를 연주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부활절에 입을 옷을 사기 위해 한 달 뒤에 지불할 어음을 끊기 시작했다. 관리인들은 스팀을 껐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때에도 거리는 아직 겨울의 소나기에 있다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는다. 어느 날 오후, 사라는 실내 난방, 청소 철저, 시설 완비, 냉방 환영이라는 우아한 새빵 침실에서 덜덜 떨고 있었다. 그녀는 슐런버그 씨의 메뉴 카드 말고는 할 일이 없었다. 그녀는 삐걱거리는 고리버들 흔들 의자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벽에 걸린 달력이 그녀에게 계속 소리치고 있었다. 봄이 왔어, 사라. 정말 봄이었다니까. 나 좀 봐. 내 숫자가 그걸 나타내고 있잖아. 몸매가 아주 아름다워졌어, 사라. 아름다운 봄의 몸매야. 그런데 어째서 그렇게 슬픈 얼굴로 창밖만 내다보고 있지? 사라의 방은 집 뒤쪽에 있었다. 창밖을 바라보니 거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상자 만드는 공장의 창문 없는 뒷벽이 보였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그 벽이 점쟁이의 투명한 수정이나 다름없었다. 사라의 눈에는 벚나무와 느릅나무 그늘이 있고 나무 딸기덤불과 체로키 장미로 가장자리가 장식된 풀이 무성한 오솔길로 비쳐 보이는 것이었다. 정말 봄의 전조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에는 너무나 미묘하다. 사람에 따라서는 꽃이 핀 크로커스나 숲에 별을 새긴 듯이 핀 산수유를 보든지 푸른 새의 울음소리를 듣든지 심지어 물러가는 메밀이나 굴과 작별의 악수를 나누는 아주 뚜렷한 전조를 보지 않고는 그 무딘 가슴에 초록빛 옷을 입은 귀부인을 맞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지난해 여름, 사라는 시골에 가서 한 농부와 사랑을 했었다. 사라는 써니브룩 농장에서 2주일 동안 묵었다. 거기서 늙은 농부 플랭클린의 아들 월터와 사랑을 하게 된 것이다. 농부가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고 다시 목장으로 나가는데 2주일이나 걸리는 일은 대체로 없다. 하지만 젊은 월터 플랭클린은 근대적인 농업가였다. 외양간에 전화까지 달았고 내년에 캐나다에서 거두는 밀수확이 달빛을 못 받은 감자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을 정확히 예측할 줄도 알았다. 월터가 그녀에게 청혼해서 승낙을 얻은 곳은 그 나무 그늘 아래 나무 딸기가 무성한 오솔길에였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민들레로 사라의 머리를 장식할 화관을 만들었다. 그는 노란 꽃이 그녀의 짙은 갈색 머리에 아주 잘 어울린다며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다. 사라는 그 화관을 쓰고 손에 든 밀짚 모자를 흔들면서 집으로 돌아왔다. 두 사람은 봄에 결혼하기로 되어 있었다. 봄의 첫 조짐이 보이거든 바로 결혼하자고 월터는 말했다. 그리고 사라는 타이프를 치러 도시로 돌아온 것이었다.
행복하던 날을 그리던 사라의 공상은 문 두드리는 소리에 깨지고 들어선 웨이터는 슐런버그 노인이 연필로 모나게 써갈긴 식당에 내일 식단을 내밀었다. 사라는 타이프라이터 앞에 앉아 롤러 사이에 카드를 끼웠다. 그녀는 일이 빠른 편이었다. 대개 1시간 반이면 21장의 식단표를 쳐낼 수 있었다. 오늘은 여느 때보다 메뉴에 변경사항이 많았다. 수프는 한결 산뜻해지고 앙뜨레에서 빠진 돼지고기는 러시아 순무와 함께 구운 고기 속에서 겨우 얼굴을 내밀고 있었다. 부드러운 봄 기운이 식단 전체에 스며 있었다. 얼마 전까지 푸른 산비탈에서 뛰어놀던 어린 양이 그 뛰노는 모습을 기념하는 듯한 소스와 더불어 등장하고 있었다. 굴의 노래는 완전히 그치지 않았지만 애정을 가지고 차츰 약하게 연주되듯 줄어들고 있었다. 프라이팬은 고기 굽는 기계의 인적 많은 막대기 뒤에 할 일 없이 걸려있는 듯 했다. 파이의 품목은 늘어나고 기름기 많은 푸딩은 모습을 감추었다. 겉옷을 길게 걸친 소세지는 메밀과 죽음의 선고를 받은 달콤한 단풍과 더불어 기분 좋은 죽음의 명상에 잠겨 겨우 연명하고 있었다. 사라의 손가락은 여름 시냇물 위에 하루살이처럼 춤을 추었다. 정확한 눈대중으로 잰 길이에 맞추어 각 품목을 적당한 위치에 끼워 넣으면서 요리 이름을 하나하나 쳐나갔다. 디저트 바로 위에 야채류가 있었다. 당근과 완두콩, 토스트에 얹은 아스파라거스, 단연생 토마토와 옥수수가 든 서커테쉬, 리마콩, 양배추, 그리고 사라는 식단표를 앞에 놓고 울고 있었다. 눈물이 그녀의 마음속 거룩한 절망의 밑바닥에서부터 솟아올라 눈에 괴었다. 조그만 머리가 타이프라이터 위로 수그러졌다. 문자판이 촉촉히 젖은 그녀의 흐느낌에 맞춰 덜컥덜컥 메마른 반주를 시작했다. 벌써 2주일이나 월터의 편지를 받지 못했는데 식단표의 다음 품목이 민들레. 어떤 종류의 달걀을 곁들인 민들레. 그따위 달걀이야 아무래도 좋다. 월터가 그 황금빛 꽃을 머리에 씌워주며 그녀를 사랑의 여왕이자 미래의 신부로 삼아주던 민들레. 봄의 전조, 그녀의 슬픔에 대한 슬픔의 관. 가장 즐거웠던 날을 회상시켜주는 민들레였던 것이다. 여인들이여, 여러분이 이런 시련을 겪기 전에는 이 일에 대해 함부로 비웃어서는 안 된다. 당신이 퍼시에게 마음을 바친 날 밤, 그가 들고 온 마셜 닐 종류의 장미꽃이 슐련버그 식당의 식탁 위에 프렌치 소스를 끼얹은 샐러드가 되어 나와보라. 사랑의 표시가 그런 모욕을 당하는 것을 줄리엣이 본다면 당장 그 사람 좋은 약제사한테서 과거를 잊어버릴 수 있는 약초를 얻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봄처럼 훌륭한 마법사가 또 있을까? 돌과 쇠로 만들어진 이 차가운 대도시에도 봄 소식은 전해져야 한다. 그 소식을 전하는 심부름꾼은 살짝 핀 초록빛 웃옷을 걸친 얌전하고 추위에 강한 이 들판에 파발곰밖에 없다. 그는 프랑스의 요리사들이 사자의 이빨이라고 부르는 민들레. 그야말로 참된 행복의 천사인 것이다. 꽃이 피면 연인의 갈색 머리를 장식하는 화관이 되어 사랑의 성취를 도와주고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꽃을 피우기 전에는 부글부글 끓는 냄비 속에 들어가
봄의 여신의 말씀을 전한다. 이윽고 사라는 간신히 눈물을 그쳤다. 식단표를 쳐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들레의 꿈이 발산하는 아련한 황금빛 광위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녀는 마음과 생각이 온통 목장 오솔길에 있는 젊은 농부에게 가 있어서 잠시 동안 건성으로 타이프라이터의 키를 누르고 있었다. 그러나 곧 그녀의 마음은 맨해튼의 석조 건물로 둘러싸인 골목길로 재빨리 돌아와서 타이프라이터는 파업을 진압하는 자동차처럼 덜컥거리며 튀기 시작했다. 6시에 웨이터가 저녁 식사를 날라와서 타이프라이터로 친 식단표를 가져갔다. 식사를 하면서 사라는 달걀을 얹은 민들레 요리를 한숨과 더불어 옆으로 밀쳐놓았다. 빛나는 사랑의 증거였던 꽃이 보기 흉한 푸성기가 되어 이 시커먼 덩어리로 변해버렸듯이 여름에 싹튼 그녀의 희망도 말라서 시들어버렸다. 셰익스피어가 말했듯이 사랑이란 제 몸을 갉아먹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라는 민들레를 먹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다. 7시 반에 옆방 내외가 싸움을 시작했다. 밑방의 남자는 플루트로 가음을 내려고 애쓰고 있었다. 가스가 나오는 상태가 좀 나빠졌다. 세대의 석탄 운반차가 석탄을 부리기 시작했다. 초금기가 부러워할 정도의 소리였다. 뒤쪽 담 위를 배회하던 고양이들이 봉천으로 퇴각하는 러시아군처럼 슬금슬금 물러갔다. 이런 상황으로 사라는 이제 독서할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달에 가장 안 팔리는 책인 수도원과 난롯가를 꺼내 트렁크에 2 다리를 올려놓고 주인공 제랄드와 함께 방랑하기 시작했다. 현관에 벨이 울리고 안주인이 나갔다. 사라는 제럴드와 데니스가 곰에 쫓겨 나무 위로 올라가는 데서 읽기를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당연하지 않은가? 여러분도 그녀처럼 했을 것이다. 아래층 현관에서 힘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라는 책을 바닥에 내던지고 1회전을 쉽게 곰의 승리로 돌려놓고는 문 쪽으로 달려갔다. 여러분이 짐작한 대로였다. 그녀가 층계참으로 나가는 순간 그녀의 농부는 3계단씩 뛰어올라와 하늘아기의 이삭도 남기지 않고 그녀를 깨끗이 싹 베어 창고에 집어넣어 버렸다. 어째서 편지를 안 주셨죠? 네? 어째서요? 하고 사라가 소리쳤다. 뉴욕이란 꽤 큰 도시군. 하고 월터 플랭클린이 말했다. 일주일 전에 사라의 그전 주소로 찾아갔잖아. 목요일에 이사가고 없더군. 그래서 얼마쯤 마음을 놓았지. 하지만 그때부터 경관한테 물어보는 등 온갖 애를 쓰면서 사라를 찾고 있었어. 편지 드렸잖아요. 사라는 격렬하게 외쳤다. 못 받았어. 그럼 여기를 어떻게 하셨죠? 젊은 농부는 봄의 미소를 지었다. 오늘 저녁에 우연히 이 옆에 있는 식당을 들어가지 않았겠어? 하고 그는 말했다. 누가 알아도 상관없지만 해마다 이 철이 되면 나는 야채 요리가 먹고 싶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뭐 적당한 곳 없나 하고 깨끗하게 타입 친 식단표를 훑어봤지. 양배추 밑에까지 눈이 갔을 때 나는 의자를 넘어뜨리고 큰 소리로 주인을 부른 거야. 주인이 이 집을 가르쳐 주더군. 이제야 생각나요. 기쁜 듯이 사라는 한숨을 쉬었다.
양배추 밑에는 민들레였어요. 이 세상 어디에 가 있더라도 그 삐딱한 W의 대문자가 줄 위로 툭 올라가는 사라의 타이프라이터 버릇은 분간할 수 있지. 어머나, 민들레 철자에는 W가 없는데 하고 사라는 놀라면서 말했다. 젊은이는 주머니에서 식단표를 꺼내 한 줄을 가리켰다. 사라는 그것이 그날 오후에 맨 먼저 친 카드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눈물방울을 떨어뜨린 오른쪽 구석에는 사방으로 번진 얼룩이 아직도 남아있었다. 그러나 그 풀의 이름이 쓰여 있어야 할 자리에는 두 사람의 황금빛 꽃에 대한 잊지 못할 추억이 그녀의 손가락으로 하여금 이상한 키를 누르게 했던 것이다. 붉은 양배추와 속을 넣은 풋고추 사이에 다음과 같은 요리 이름이 있었다. 삶은 달걀이 딸린 사랑하는